대한민국의 이슈, 서울의 뉴스를 화끈하게 풀어봅니다. 화끈한 시사토크에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최고위원으로 불러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입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대학 입시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시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여전히 많고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됐다는 점을 직시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입 제도를 언급하게 된 배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질 검증에서 비롯됐습니다. 조국 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을 제도의 문제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대학 입시의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 그렇게 그 공정성을 믿지 못하면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반칙이나 특권 같은 것들이 또 비리 부정 이런 것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이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을 반면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2학년도 정시 30% 확대라는 방침이 정해진 만큼 정시 비율 조정보다는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을 향한 설왕설래가 교육 100년 대계를 향한 일시적 혼란일지 여론에 휩쓸린 땜질식 처방은 아닐지 화끈한 시사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네,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딸의 대학 진학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기사와 또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입만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 뭐였었죠? 결국에는 뭐 단국대에 작성했던 논문의 1저자로 이제 등록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냐. 그러니까 조국 장관 정도 되는 어떤 집에서 그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라는 소위 이제 박탈감이죠.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된 것인데 저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입시의 평가 기준을 다변화하잖아요. 그럼 그 다변화한 기준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여실히 노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고등학교 그 당시에 1학년이었나요? 아니요, 2학년이었다. 1학년 때 실험을 하고 2학년, 3학년 때 썼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고등학생 때 그런 논문을 쓰고 그게 제1저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는 않거든요. 의학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뭐 교수의 인터뷰라든가 아니면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조국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나 이런 거를 보면 실제 이제 실험에 참여한 것은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윤리위원회 심사를 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문을 게재를 취소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연구실 실험실을 여기는 아예 청탁한 게 부정 청탁한 게 드러난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해당 연구실을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굉장히 유력한 그런 저명한 학회에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1저자로 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서울대학교에 실험실을 부탁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잘못되었다라고 좀 보는 게 이게 입시에 우회로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셨는데. 아니요, 근데 이건 입시의 논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왜 등장하게 됐냐면요. 사실 그 과학고등학교, 제가 나온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과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 때는 집중 탐구라 그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R&E라고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그 방식이 사실 과거랑 영재고에서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이제 뭐 조국 후보자의 딸 같은 게 외고인데 외고에서 이과로 진학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 하려다가 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는 아예 커리큘럼에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뭐 서울대 연구실을 빌리는 것이 뭐 비정상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R&E나 집중 탐구라는 거 할 때 보면 대학교에 가서 협력을 요청하는 과정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에 다니던 조국 후보자의 딸이나 아니면은 그 아까 언급했던 나경원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절차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커리큘럼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과거에서나 존재하는 커리큘럼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 보고요. 저는 그 상황에서 그 대부분의 아마 국민들은 과거생이 아닌 이상 요 개념 자체가 생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특혜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두둔해주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요, 전 그거는 문제는 네. 커리큘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커리큘럼이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컨대 고등학교가 대학에 요구를 해가지고 해당 대학에서 그 커리큘럼을 만든 다음에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아니 그렇게 기회를 줬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뭐 부인이 이렇게 아름아름 유학관을 통해서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뭐 그 부분은 확실하진 않지만 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유감이지만 아니 고등학교에 해외에서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한국에 실험실이 없어가지고 부탁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곳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뭔가 이렇게 사회의 어떤 특권층이나 지도층에 있는 자녀들만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 기회에 공평하지 않음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커리큘럼 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는 입시제도의 자체 문제는 그 당시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너무나 쉽게 우리나라에 들여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정량평가, 이 점수로 계량화된 그 평가에서 정성평가 단위로 넘어오게 된 거였는데 대학에서 평가할 역량이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동시에 대학에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또 그 수험 전형에 맞춰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뭔가 이렇게 자금력이 된다거나 집안에 자금력이 돈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인맥이 돼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학생들의 어떤 가계의 어떤 그런 가정 환경도 중요했지만 학교 간의 역량 차이도 굉장히 또 커버린 겁니다. 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지원들이 충분하게 가능한 그런 고등학교는 그런 입시 전형에 맞춰가지고 많이 따라갔고 또 지방에 있는 그런 어떤 정보에 둔감한 어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정시 전형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저조한 입시 성적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고 실제 지금 개선을 해가지고 개선 과정에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입시에서는 간단한 게요. 그러니까 그 줄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줄을 세워가지고 정량적으로 딱 0.1점이나 높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것이 정의이냐? 아니면은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정의이냐? 이거 개인의 철학에 의한 판단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이후로 보면은 또 이해찬 세대 이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다양성 확대인데 그 다양성 확대가 20년 만에 이제 좌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은 다양성이라는 거를 자, 우리 다 여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봤겠지만은 그 우리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다양성 경쟁할 수 있는 요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특출나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무한 경쟁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 당시에 다 교복 입고 다 똑같은 시간표대로 수업받는 상황 속에서 다양성이 발현되길 바라는 것 자체, 그걸 평가하겠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던 거죠. 어불성설이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된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양성의 좌초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평가할 때 학생들이 저마다 관심이 있고 조금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교육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뭐 이준석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발현시키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분명하게 학생들이 가진 재능이 나타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 방향으로 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환경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대학은요, 뭐 수학도 보고 영어도 보고 과학도 하겠지만은 그거는 다음 단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다음 단계 학문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어떤 신분증까지 돼버렸지만은 예를 들어 말을 잘 타는 정유자가 대학을 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타는 다양성을 챙겨주다 보니까 그 꼴 난 거고요. 저는 그 예를 들어 방송인을 하고 싶은 친구가 지금 있다 보세요. 그럼 그 친구가 대학을 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차라리 유튜브 방송을 잘하는 게 낫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대학에 꼭 필요한 다양성인가? 저는 아닐 거라 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아까 전에도 이제 VCR에서 잠깐 보셨지만 작년에 이미 입시제도 개편을 하면서 그때 이미 끝난 얘기인데 왜 다시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서 다시 꺼냈을까요?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 특히나 20대, 30대가 이야기한 사회가 정말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사실 이 입시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과 무관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주문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검토되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시를 확대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학생부 전형이 있는 그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시 비율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냐. 이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그건 그냥 그 사고 터졌으니까 그냥 별 고려 없이 지금 이제 언급하신 것이지 뭐 정책화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저 개인에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 아까 어떤 것이 정의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판단한다면요, 국공립대 그냥 싸그리 100% 정시, 그리고 사립대는 완전 자율화. 저는 이게 제 입장인데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밝혀놓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봤을 때는.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고요. 제가 청와대에 아는 관계자에게 확인된 바로는 현행 입시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담당 비서관에게 굉장히 많이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들여다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라고 주문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는 깊은 고민과 진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어떤 게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라도 더 아는 사람이 가는 게 정입니까? 아니면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덜 알아도 갈 수 있는 게 정입니까? 둘 다 정의입니다. 그게 어느 하나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걸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뭐 저희가 초반에 좀 이야기를 했지만 입시제도에 있어서 다양성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다양성은 조금 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입시의 예측 가능성과 조금 더 분명한 것을 원하는 정시를 늘릴 것이냐, 이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어떤 교육 정책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이지만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가치가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당국에서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정의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원하고 수험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정시를 좀 지금보다 확대해가지고 뭐 60%, 70% 이상까지 확대를 하고 수시는 그래도 또 우리 학생들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딱 선택해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수시를 열어두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반 치킨도 아니고 본인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정시 확대가 정의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맞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의 관점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줄 세우기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볼 게 아니라 줄을 세우면 확실히 우리가 왜 그 은행가가 줄을 섭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명확하잖아요. 번호표 뽑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잖아요, 사람들끼리. 식당 앞에서 왜 줄을 섭니까? 그러니까 줄 세우기 부정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명확하게 부정이 발생하지 않는 입시를 원한다면은 줄 세우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네. 않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어느 한쪽이 정이고 어느 한쪽이 부정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건 백년지 대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 결국에는 인재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민적인 어떤 기본 소양이나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찾아 나가자라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이상만 보고 할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수시나 이런 것들을 막 늘리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 보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그 토론의 열기가 초반부터 굉장히 뜨거운데요. 공정한 줄 세우기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아마 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해 현 대입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능으로 대표되는 정시와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가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죠. 보셨듯이 지금 현재 대입제도는 정시, 수시 이렇게 있습니다. 정시가 현재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되고요. 수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됐습니다. 80%. 그러니까 수시 안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종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들어가 있고 논술 전형이 들어가 있고 특기자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2013년도부터 학종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뭐 이게 다 서류로 돼 있는 것들인데 내신 성적 들어가죠, 뭐 진로 들어가죠, 수상 경력 들어가죠,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류로 만들어져서 종합적으로 학교에서 기록을 한 것을 대학에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2013년 시행 이후에 지금 처음에는 100%였다가 수시가 나중에 이제 80%까지 올라가는 꾸준히 지금 확대가 됐거든요.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꾸준히 그 확대가 됐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죠? 어떤 장점이 있다고? 이제 우선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입학 사정관제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학 사정관제 수시가 도입이 되었을 때에는 앞서 저희가 이제 보신 것처럼 학생들의 어떤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 교회 활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뭐 다면 평가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기록, 학생부에 이제 많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학부모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지원, 돈 이런 것들이 이 수시 입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고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들 단순하게 이제 사실 뭐 교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공부에 더해서 교회 활동까지 막 챙기다 보니까 뭐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예 그런 교회 활동을 적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평가에서도 빼는 쪽으로 그렇게 갔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는 지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이제 공정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부담이나 이런 걸 줄이면서 학교 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교내에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러한 어떤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우선은 다양한 어떤 학생들의 역량을 좀 평가하는 부분을 대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시험 문제만 풀어서 좋은 학생이다, 실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풀이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실제 연구를 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평가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항상 강조했던 게 학교에서의 어떤 공교육이 강화가 돼야 된다.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공부,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공부가 되어야 되고 그 외에 들어가는 이 사교육 시장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많이 죽어서 뭐 여러 사교육 업체로 대표가 되는 그런 사교육의 어떤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공교육이 강화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장점이 있었던가 반면 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너무 준비해야 될 게 많다. 또 입시가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장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상 장점이라고 하면 뭐 이게 장점이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은 아까 이제 그 특목고나 이런 쪽에서는 내신 이제 자사고나 이런 쪽에서는 내신을 산출할 때 있어가지고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줬죠.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의 뭐 고교 등급제 논란도 있었고 사실 다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특목고나 이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한테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학교 내에서 연구하려면 연구실이 제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학고 가면 다 있어요. 천체망원경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자현민경도 있고 다 있어요. 외국 같은 것도 보면은 안에서 뭐 영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편하니까 그런 것들이 언급되기 편하겠죠. 그 특목고나 아니면 자사고 쪽이 확실히 좀 힘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시 제도라고 보면 되죠.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맞춤형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수학과다라고 하면 그냥 정시만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수학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수학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뽑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대학에서 입시를 설계를 할 때부터 수능 점수 중에서 아니면은 학과 교과 내신 중에서 수학 점수의 가중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그런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입시가 불투명한 겁니다. 제가 이제 남국텔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이 매년 지난해까지도 매년 이제 이 입시 보는 애들이 입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자고 하고 그랬는데요. 애들이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다 넣습니다. 원서를. 수시 원서를.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중앙대를 떨어지고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고려대를 떨어지고 또는 고려대를 합격했는데 서울대는 떨어지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교과의 어떤 내신별로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성적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워낙 전형 입시 요소가 입시 전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입시 전형을 내가 고려대학교 지원을 하고 싶은데 고려대학교 A라는 입시 전형은 뭘 잘해야 되는데 거꾸로 또 중앙대학교 입시 전형은 또 다른 걸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어떤 전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내신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입시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도 야 내가 진짜 이게 될까? 이 성적으로 어디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입시에 대한 불투명함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다 서류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붙은 친구는 내가 어떻게 붙은 건지를 모르고 떨어진 친구는 내가 왜 떨어진지를 모르고 이건 굉장히 깜깜이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런 깜깜이 때문에 많이 행행하는 것이 아까 김남국 변호사는 사교육이 오히려 줄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는데 내신에 대한 사교육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교육 이게 소위 말하는 입시 컨설팅 시장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죠. 사실 그게 그런데 그 고가의 입시 컨설팅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해라는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입시라는 거는 항상 아니면 또 입사시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선발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요. 모든 다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모든 면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모든 면 평가를 어떻게 계량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구기관이고 상위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자기들이 일부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요소들을 추출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옛날에 조선시대 과거시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성리학 경전을 읽고 그걸 풀어가지고 하는 능력이 사실 세상에 어디 써먹을 데가 있는 능력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하는 사람은 행정도 잘할 것이다. 그걸 잘하는 사람은 표현력이 뛰어나니까 딴 것 잘할 것이다. 이런 연관관계를 보고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교육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 그런데 있는 이제 보통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영수과를 평가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정시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은 그게 그러면은 다면 인재를 뽑기 어려운 전형이냐 했을 때 저는 그렇지도 않다 봅니다. 보면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 보고 예를 들어 성적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이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다면 평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확실하지 않은 이제 변수들을 만들어놨잖아요. 평가의 변수들을 이거 자체가 오히려 저는 굉장히 뭐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막 이렇게 막 한 500시간 받아왔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이거.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봉사성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친구가 예를 들어 과외 활동을 한 데 있어가지고 뭐 강남에 있는 친구보다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자체도 적어요. 시설이라는 게 부족해가지고 그럼 그 학생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평가라는 게 봉사 인증서가 많다고 해서 봉사심이 투철한 사람 아니라는 정도의 기본 개념이 있는 것처럼 그게 전혀 상관관계 없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결국에는 그 지금 언론상에서라든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부모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금수저한테 굉장히 유리한 전형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든 입시 제도가 그렇고요. 모든 사회 제도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인맥 있는 사람한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입시 전형이 조금 더 기회의 공평을 더 누릴 수가 있느냐, 어떤 입시 전형이 조금 더 정말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정시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안 할까요? 오히려 그 사교육 시장 더 공부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형이나 돈 많은 사람들 기득권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이 최대한 차단되는 그런 입시 전형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입시의 비율과 수시의 비율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도 정시가 조금 더 확대돼야 한다고 합니다. 정시에 대해서 정시를 늘리면 사교육 시장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과외 뭐 수백만 원짜리 고액과외 해가지고 실력을 늘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원래 그 사람들은 어떤 전형을 하나 그렇게 한다. 그건 냅둬라.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정시에서는 우리 학생들도 EBS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고, 아니면은 돈이 없더라도 단과 5, 6만 원짜리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 전형을 살펴보면요, 예전에 뭐 학력고사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어쨌든 줄 세우기 아닙니까, 대학별로. 그랬을 때 82학번 서울대 법대 한번 입시 결과 보자고요. 예? 뭐 웅동학원 하던 조국이도 대학 가고, 또 서울에서 그 사학재단 하던 경원이 네 집도 대학 가고, 예? 제주도 서귀포에서 감귤집 하던 그 희룡이도 대학 가고. 그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나리오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되면은 서귀포에서 감귤 따던 희룡이 못 갑니다. 갑니다. 안 간다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충분히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라든가 준비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못 간다라고 어떤 이야가 단언하는 것 자체가 논의를 너무 단순화하고 너무 객관화하지 않은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아니죠. 논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서귀포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얘기했는데 이거 되나, 서귀포에 토론이. 입시 컨설팅 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예, 서귀포에 가면은 뭐 특이한 경력으로 감귤 따따 정도는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논문 쓸 수 있었겠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거를 막 가정하고 단순화해가지고 이런다라고 하면서 그건 아예 안 된다는 아니, 식으로 해갖고 논의를 진지하게 하면 말하는 거야. 그런데 기초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그 논의가 서귀포 되지 사전 않아요. 희룡이는 딴 건 아니고 진짜 시험은 끝내주기 봤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1등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도 1등하고 해가지고 대학 간 거예요.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말하는 거는 극단에 있는 것을 너무 하나를 일반화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지금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3000%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현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문제를 진단한 다음에 우리 교육 정책이 어떻게 갈지 이렇게 논의를 해야죠. 자, 지금 이 토론이 뜨거워졌으니까 어차피 지금 정시냐 수시냐 가지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은 화제를 돌려서 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은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면 보시죠. 자,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19세 이상 501명에게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시가 더 바람직하냐 수시가 더 바람직하냐 물어봤더니 수시가 22.5%가 찬성을 했고요.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가 63.2%가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 19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세대죠. 그렇죠. 여기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72.5%가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왜 이렇게 정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 결국에는 대학의 자율권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고 대학에서 뽑고 싶은 인재를 뽑도록 그런 어떤 자율권을 넓혀주다 보니까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전형 요소를 준비를 해야지 이 수시에서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입시의 어떤 불투명성, 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합격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한다라고 보이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 제가 직접 만나서 뭐 후배들이나 입시 지원하는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저희나 학력고사 시절에는 1학년, 2학년 때 뭐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열심히 놀다가도 정신 차려가지고 뭐 고등학교 2학년이나 아니면 3학년 때 정말 불같이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잘 봐가지고 곧 대학을 좋은 데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재수를 해서 좋은 데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뭐 단계적 발전 가능성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하지만 1학년 때 수시를 내신을 망쳐버리면 다시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게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지금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걸로 갈 수 있고 이걸로 관심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성을 써가지고 정말 설계해주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각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만 신경을 써주고 사실상 중하위권 이런 학생들은 아예 방치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니까 공교육 강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교육 강화에 진짜 세밀하게 안에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 공교육 강화가 정말 명문대나 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교 1등부터 뭐 10등까지만 그런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 강화만 있을 뿐이지 중하위권에 대한 오히려 방치라든가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어떤 현장에서의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현존하기 때문에 이 학부모라든가 수험생들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게 조금 적절하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정의를 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부터 제가 이제 그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시작했다는 게 정의라는 것이요. 사실 정의롭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누가 딱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정의롭다 생각하는 전형은 무엇이냐 했을 때 내 아들이 대학 가는 전형이라 할 말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까 이제 김남욱 변호사 말했던 거 그냥 제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김남욱 변호사가 1학년 때 2학년에서 놀던 학생이 3학년 때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해서 통과하기 어려운 전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반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1, 2, 3학년 열심히 계속한 학생과 1, 2학년 논학생 중에 누가 대학 가는 것이 정의롭냐? 그것도 답하기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가면 보면은. 그건 정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또 보죠. 그러니까 1, 2, 3학년 다 열심히 한 학생과 1, 2학년 놀다 3학년 때부터 열심히 한 학생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대학을 가는 것이 더 공정하고 바람직한 잣대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좀 우스운 질문이면서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1, 2학년 놀았다고 인생이 뭐 끝장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대신 그렇다면 계속 열심히 해놓은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냐 아니면 개과천선한 사람이 낫다는 것이냐 뭐 이거 가치의 그냥 판단의 문제거든요, 개개인의. 근데 여기서 내 것이 정의야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논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래서 입시에 대해 가지고는 영역을 나누는 것밖에 답이 없다. 아까 말했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국공립대학교에 예를 들어 줄 세우기 하는 그런 입시도 그리고 또 나머지 다양성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민간이 좀 담당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립대학교에서 담당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누지 않는 한 둘이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한 학교 입시제도. 근데 그 해결 방법을 국공립대학교하고 민간 사립대학으로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지금 상위권 서울의 많은 그 상위권 대학들이 전부 다 민간 대학이고 네. 많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그런 어떤 명문 대학인데 그런 식의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그 민간의 명문 대학 상위권 많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그 대학에 대한 입시를 바꾸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이렇게 나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지방에 우리 말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도 이제 실력이 제고될 수 있다 보는 게 실제로 이제 제가 미국의 입시 제도를 많이 들여다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은 그 두 가지 영역을 많이 나눕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주립대라고 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줄 세우기로 갑니다. 점수가 합격하는 점수대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원하는 것이고 사립대들은 100% 입학사정관제에 가깝고 뭐 둘 다 입학사정관을 합니다만은 점수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을 많이 봅니다. 자, 제가 극단적으로 하버드대학교 제가 경험한 입시에서 제 같이 들어온 친구들 사례를 보면요. 별의별 녀석이 다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 저보다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모든 거 못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팔레스타인 출신이라서 들어온 친구도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나라 없는 백성, 나라 없는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무엇을 입시 때 강조했냐면은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나라 돌아가가지고 우리 나라를 조국을 이제 그 독립시키고 싶다. 뭐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하버드대학교 측정한 거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제 좀 전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애국심, 애족심이라는 것이 이 학생의 수학 능력에 굉장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할 것 같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뽑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인데 죽기 살기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사립대학교의 자율적인 다양성을 평가하는 면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인정해줬다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사립대에는 지금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자율성을 줘도 된다. 전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전체적인 초등학교 때부터의 우리 교육 시스템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은 학년 미달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치릅니다. 그동안은 10곳 중 3곳의 비율로 일부 학교만 시험을 쳤는데 앞으로는 교육당국이 모든 학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기초학력 미달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최근에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학력은 주로 그 도구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3R입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 중학생은 여기에 이제 교과과정 포함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핵심 골자는 이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기 초에 기초학력 평가를 모든 학교에 실시를 하겠다는 거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기중 학년제를 집어넣어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이 기초학력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를 지금 보니까요. 2012년도에는 3.3%, 그러니까 기초학력에서 미달된 비율입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3.3%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2016년도 보면 쭉 올라가면서 6%, 2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사실상 지금은 이제 자유학기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인 건지 기초학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2배까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욱 변호사?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학원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중학생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밤 12시까지 고등학생들은 더더욱 주말도 없이 공부한다라는 그런 어떤 과중한 어떤 학업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일제고사라는 거, 전국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시험 보는 그런 어떤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어떤 성적평가나 줄세우기의 어떤 시험 자체를 좀 없애다 보니까 최소한의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시험을 보는 때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제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시험 때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시험이 평소에 사라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기회가 많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그런 비율이 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기초학력은 충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교육이 그걸 담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거처럼 매 학기에 한 번씩 보는 일제고사 아니면 매 학년 한 번씩 보는 그런 일제고사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학생들이 받는 교육 수준이라든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초학력 평가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학력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실제 애들 놀린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시험을 보면 공부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그런데 시험 자체를 줄이게 되고 줄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기초학력평가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게 원래 고교별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공개가 안 되거든요, 학교별로. 낙인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간의 경쟁이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전에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에서 이 비슷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공립학교들의 어쨌든 질 강화, 고등학교들의 질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섰던 게 NCLB 정책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No Child Left Behind라는 정책인데 어떤 학생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걸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한국판 정책이 이제 시행되어야 된다. 전 이렇게 보는 것이 재정 지원이라든지 그때 미국에 썼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성취도 평가를 한번 싹 봐요. 그다음에 여기서 개선이 어느 수치 이상 안 되는 학교들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아주 강력하게 기초학력을 증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요. 사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학력 수준 차이가 나버리면요. 그걸 나중에 극복하는 방법은 아주 강도 높은 사교육의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보니까 이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전교조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전교조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아마 이 진단고사가 낙인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학생들한테도 낙인을 찍고 성적이라고 하는 몇 등이다라고 하는 그 낙인을 찍고 학교에 간에도 지역 간에도 그런 어떤 차별을 두고 낙인 찍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어떤 진단고사가 과거와 같은 일제고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살았던 그 뭐 7, 80년대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컨대 1등부터 뭐 360등까지 전교생을 성적을 딱 학교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다 볼 수 있게 이름까지 공개해가지고 그런 무식한 방법은 아니고요. 진단을 해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그 교육 서비스를 위한 공교육을 위한 진단 평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 낙인, 성적 등수로 해서 낙인 찍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반드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좀 살펴봤다면 고등학교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작년에 입시 개편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2학년도에 집어넣기로 했는데 2025학년도로 연기가 됐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학점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학생이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교 학점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낯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소위 말하는 수월성 교육입니다. 안에서 어떤 수업을 선택하라는 건데 그때 논란 나왔던 AP 같이 어려운 과목과 쉬운 과목을 구분하는 거예요. 너는 어려운 수학, 나는 쉬운 수학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보수가 되게 하고 싶어 하고요. 진보에서 애들 등급 나눈다고 되게 싫어하던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진행한다고 하면은 진행할 역량이 필요한데 이거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학교에 학생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강사가 그만큼 충원이 그렇죠. 되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덜 되었기 때문에 연기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이디어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이 고교 학점제 이것을 잘못 저는 진단했다고 잘못 파악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이 고교 학점제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가장 많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내신 등급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지금까지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학생들의 내신을 나눠가지고 석차까지 나누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학생들 간의 학교에서 경쟁이 심화됐고 바로 옆에 있는 학생들이 나와 이 성적을 두고 싸우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학교 현장이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막 경쟁 상대나 적으로 심지어는 이렇게 본다.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학교의 어떤 공교육을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이 내신 경쟁과 관련된 이 악화되어 있는 내신 경쟁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고요. 결국에는 기본 필수 과목, 뭐 국영수 이런 것들은 필수 과목으로 듣지만 그 외에 어떤 학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조금 자유롭게 듣게 하겠다. 체육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뭐 단위 시간을 뭐 2시간부터 4시간까지 필수로 이렇게 넣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음악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음악을 뭐 4시간, 6시간까지 더 선택 과목으로 해가지고 더 늘려주고 다른 어떤 체육을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체육을 더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정하고 내신의 어떤 경쟁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은 내신과 관련된 어떤 그런 성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석차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뽑을 때 그럼 무엇을 보고 뽑느냐? 학생들의 그 고교 간의 그런 어떤 편차도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 간의 편차도 있는데 그냥 이수했다, 이수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것만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또 수능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그러면 수능이 또 수능에 어떤 변별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학에서는 또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수능과 내신 이것 외에 대학에서 또 별도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전형 요소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또 학생 부담을 가중시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이준석 최고가 지적도 했는데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고교 학점제에서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지금
학교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아야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 수는 적어도 선생님이 많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한 10명, 한 20명 놓고 강의를 할 수 있고 지금 초등학교 이미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 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런 어떤 충분하게 다양성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역량이 갖추어졌느냐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뭐 그냥 국영수 위주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국영수 외 이런 것들을 더 벗어나서 정말 음악과 관련돼서 기본 음악 이런 교육을 넘어서서 정말 집중적으로 음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자질 있는 선생님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결국에는 고교 교육과 과정도 입시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여러 비판과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보완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면 이 고교 학점제나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제가 됩니다. 학생 수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심화 수학반을 개설했어요. 3명 들으면 반 개설 못 해요. 이게 학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 일반적으로 한 200~300명씩 최소한 한 학년에 있는 학교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면 개설 못할 학교 수두룩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심각하게 판단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래서 고교 학점제와 동시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그 학년 개념을 그럼 철폐할 것이냐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럼 몰아듣기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말하는 1학년이 들을 수 있는 건 3학년이 같이 듣고 뭐 이런 그렇죠. 개념이 그것까지 될 수 있는 허용 거니까요. 그것까지 허용하게 되면은 이제 비교과 과목을 1학년 때 몰아듣고 나중에 2, 3학년 때 시험 성적과 관계 있는 과목들을 몰아듣고 뭐 이런 식의 그게 실제로 미국 학교들에서 학점 선택지 했을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작용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는 하고요. 대신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과 외 활동이라는 것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참 경험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웠던 것처럼 이 과목 개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군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년이 40명이 그럼 뭘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라는 것이 완전히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에 이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어느덧 화끈한 한마디 들어볼 시간인데요. 화끈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부공입대 정시 100%, 사립대 완전 자유화. 끝까지 미시는군요. 네. 네, 화끈한 한마디. 일렬로 줄을 세우는 정시냐 아니면은 다양성 교육을 확대하는 수시냐 어느 것 하나가 정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어떤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상주의만으로 이 교육 정책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교육 정책을 정함에 있어서 어디서 그냥 공부만 조금 해온 어떤 교수들, 교육학자들이 정하는 그런 교육 정책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상주의가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수험생이 무엇을 원하고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학생들의 수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학부모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돈, 인맥,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덜 영향을 미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원하는 정시를 최소한 한 6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또 다양성 있는 학생들을 뽑는 수시 전형을 한 20%에서 30% 정도 늘리는 게 남겨두는 게 우리 입시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일은 장기적인 관점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가치가 정치적 수단이나 기득권의 대물림 도구로 비춰지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일그러진 초상을 담지 않도록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